원장님이 암에 어쨌든 걸리신 적이 있잖아요. 예. 언제 그거를 진단을 받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좀 됐죠. 이제 한 7년 된 것 같은데 2019년도 5월에 처음 진단을 받았어요. 국가건강검진에서 그냥 이상세포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산부인과에 한번 내원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산부인과 교수로 있던 친구에게 한번 그 내용을 공유를 한 적이 있어요, 카톡으로. 근데 이제 친구가 한번 병원에 와서 검사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해보더라고요. 친구도 볼 겸 검사도 받을 겸 해서 병원에 갔었죠, 대학병원에.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갔던 거기 때문에 친구가 얼마나 어떻게 변해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마냥 즐거웠었지, 암을 진단받게 될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죠.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제 국가검진에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 검사를 한 번 더 해보자라고 하더라고요. 팝스미어라는 검사를 한 번 더 하게 되었고, 아무래도 국가검진보다는 조금 더 정밀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 검사를 했는데 똑같이 이상세포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더 정밀 검사를 하게 되었고, 거기서 정말 이상세포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이제 그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 이제 친구 표정이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게 됐어요. 표정을 보고 어느 정도 결과를 예측을 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아무 생각 없었는데 이제 친구가 표정이 바뀌니까 그때 조금 이제 알아차리게 되더라고요. 아, 이거 뭔가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결과가 자궁경부암이었고, 자궁경부암에서 악성도가 좀 예측이 되는 그런 세포들이 좀 많이 나왔었고, 원추절제술이라는 시술을 하기만 해도 암이라는 게 다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친구도 저를 되게 안심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검사한 걸 가지고 큰 병원에 가보는 거에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네이버에 암 환자들이 모여있는 카페가 있었거든요. 카페에 가서 이제 정보들을 취합하기 시작했죠. 저도 그 당시에는 다른 환자들이랑 똑같이 어떤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병원이 좋은지를 몰랐고 어느 교수님이 잘 보는지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병원들에 어떤 교수님이 있는지 검색을 해보기 시작했고, 아사는 병원에 가서 원추절제술을 받았어요. 조직 검사를 한 게 암이 정말 맞고, 그리고 이게 암이 약간 질의 벽에 침윤이 되어 있었고, 림프절에 전이가 의심되는 소견이 몇 개 있었고, 개복 수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스케줄까지 잡았었어요, 아산병원에서. 근데 이제 그 스케줄이 어찌되었든 대학병원에서의 스케줄이었기 때문에 한 5, 6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한 달이 1년 같고 1년이 10년 같기 때문에 그 5달이라는 기간이 길고 긴 시간이거든요. 그동안에 암이 더 퍼질 수도 있는 거고 빨리 치료할 수 있는 거를 놓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5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기가 너무 막막했어요. 저는 그래도 다행히 의사였고, 그리고 모교가 서울대라는 그런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모교에 가면은 조금 잘해주지 않을까 이런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갖고 모교에 진료 예약을 했어요. 모교에 잘하시는 교수님이 이제 2분 있다고 들었어요. 2분 있는데 한 분은 남자분, 한 분은 여자분. 이제 시간이 되는 분 먼저 가서 이제 진료를 보게 되었고, 아, 이건 수술해야 되는 케이스가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근데 굳이 개복 수술을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다. 로봇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로도 트라이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로봇 수술이라는 거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비용이었는데 저는 실비가 없었기 때문에 부담이 좀 많이 됐었어요. 비용으로 치면 얼마 정도였나요? 그때 당시에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그 정도 수준이었고 네. 복강경 수술로 하면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많이 들어봤자 한 200~300만 원? 가격 차이가 많이 났었죠. 네. 그때는 좀 돈이 없으셨나요? 돈이 많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버는 돈에서 200만 원 정도는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고 집에 나가는 돈이 있었고 그런 거를 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됐었는데 그 돈이 이제 고스란히 다 이제 병원에 드는 돈으로 나가게 돼가지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진 않았어요. 서울대병원에서도 똑같이 5개월은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처음에. 네. 여기서도 자리가 나면은 빨리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저는 아산병원이랑 서울대병원 둘 다 대기를 걸어놓고 이제 빨리 되는 데서 하자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근데 마침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운 좋게도 먼저 연락이 왔어요. 진단을 받은 건 5월 달이었는데 수술을 하게 된 건 7월 4일 날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하게 된 편이에요. 어떻게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수술하기 전날 입원을 했고요. 그래서 수술 전날에는 진짜 잠을 거의 못 자죠. 그 전날 회진 도는 때가 제일 긴장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몇 번째로 수술을 받는지 그런 거가 결정되는 그런 날이기도 하니까 이제 수술 전날 긴장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전날 회진 돌 때 제가 이제 2번째로 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의사니까 대충 수술에 몇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잖아요. 2번째면은 8시에 보통 첫 수술이 들어가니까 대략 한 10시 정도에 이제 2번째 수술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7월 4일이 돼서 수술 당일이 됐을 때 그때 이제 10시가 넘었는데도 저를 안 부르는 거예요. 수술을 내가 제때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많이 했고 실제로 들어간 시간은 12시가 좀 넘어서 들어간 것 같아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병실에서 누워있다가 스트레치카로 통해서 이동식 침대로 이렇게 제가 운반되어지는데 그게 굉장히 나약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가 진짜 이제 실려가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수술 받기 전에 대기실에서 이제 수술 받을 환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게 되고 그 상황에서 인턴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수술실로 이송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주변 환자분들을 다 둘러봤어요. 하나같이 굉장히 표정들이 암담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수술실에서 호출이 나오고 수술실로 들어가게 됐죠. 이제 수술대 위에 누워서 우리가 수술할 때 수술 부위를 잘 보기 위해서 이렇게 위에 이렇게 조명 같은 거를 이제 달아 놓는데 그 조명이 저를 비추잖아요. 그때 당시에 정말 앞이 하얘지는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끝나고 깨어보니까 회복실이더라고요. 수술했구나라는 거를 그때 깨달은 게 회복실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팠거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통증이었어요. 자궁을 뗐다는 거를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되었고 회진을 돌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게 된 게 자궁만 뗀 게 아니라 나팔관이랑 그 다음에 질의 상부 3분의 1이랑 그 자궁 근처에 있는 림프절들 그런 것들을 다 뗐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 난소를 제외한 모든 생식기를 다 뗐어요. 그리고 자궁을 떼어냈다는 거에 대한 게 저는 여성성을 상실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유방암 수술하신 분들이랑 비슷하게 그 상실감이 굉장히 컸어요. 이 상실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기를 아예 낳을 수 없다는 그런 가능성 자체가 없어졌다는 느낌? 그런 게 드니까 이제 여자로서의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회진 때 얘기를 들어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더 알게 됐지만 수술할 때 암 조직들이 방광에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었어가지고 수술하는 과정 중에 방광과 가까운 암 조직을 떼어내야 되니까 이제 방광에
자극을 주게 돼서 방광에 있는 자율신경들이 약간 기능을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방광이 기능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이제 소변줄을 차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소변줄을 평생 차야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입원을 4박 5일 정도 했었는데 태어나는 순간까지도 이제 소변줄을 찬 거를 빼지를 못했어요. 보통은 이제 소변줄을 제거하고 퇴원을 하는데 소변을 조금 보고, 근데 저는 소변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집이 인천이었는데 소변줄을 차고서 지하철로 퇴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소변줄을 차고 있으니까 굉장히 보이잖아요. 소변줄이 밖으로. 사람들이 저를 되게 이상하게 볼 것 같더라고요. 기분이 되게 불편했죠. 이제 방광이 제 기능을 못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드니까 그럼 내가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서울대 의대를 나오고 인턴 레지던트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암이라는 거에 걸리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수술을 하고 소변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몸뚱이가 된 느낌이 되니까 제 자신이 되게 비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가 제게 인생에서 제일 비참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입원해서 퇴원하는 그 입원 기간 동안에는 다행히 이제 동생이 있어줬지만 퇴원하고서 이제 그 당시에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일상생활 하는 거는 그냥 혼자 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거의 나오지를 못했죠. 이제 움직이지도 못했으니까 제대로. 그리고 뭔가 사회적으로 고립됐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고요. 근데 이제 그 혼자라는 상황이 더 이제 좀 드라마틱하게 느껴졌던 게 병원에 이제 한 달 후에 이제 찾아가고 뭐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병원을 찾아가게 되는데 저는 혼자서 이렇게 계속 병원을 왔다 갔다 했는데 다른 환자분들 보면은 남편이랑 같이 온 환자분들이 대다수였거든요. 되게 부럽더라고요. 예, 그때 더 혼자라는 게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을 제일 괴롭혔던 게 자궁경부암에 대한 그런 인식, 꼬리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뭐 남자친구가 제대로 있던 것도 아니었고 성적으로 문란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자궁경부암 환자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꼬리표가 붙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아무도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위암, 폐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은 다르게 자궁경부암이라는 거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스로를 위축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게 될 것 같고 안 좋은 인식을 갖게 될 것 같아서 스스로가 자꾸 위축되는 기분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암 환자라고 할 때 무슨 암 환자세요? 라고 하면은 자궁경부암 환자라고 말을 못하고 얼버무리는 정도로 얘기를 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좀 지나고 나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왜 걸렸을까요? 그 암에. 지나와서 생각을 해보건데 아무래도 엑스레이가 가장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봉지기로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시암 블럭이라는 걸 제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 시암 블럭이라는 게 엑스레이를 쬐면서 주사 치료를 하는 행위였어요. 그때 당시 엑스레이를 굉장히 피폭을 많이 당했거든요. 아마도 엑스레이가 1년에 50ml 시버트 이상 노출되면 암에 대한 위험도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를 훨씬 더 뛰어넘게 노출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거가 원인이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뭐 모르죠. 지금 와서 원인을 따진다는 게 말이 안 되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걸 생각할 여력이 없었기도 하고. 그럼 좀 몸도 힘들고 정말 네. 마음도 힘들고 좀 그렇게 오랜 기간을 보내오셨는데
좀 어떻게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가요? 수술하고 한 2, 3년 정도까지는 되게 우울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 부정적인 시선 같은 거를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 이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자꾸 의구심을 들게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자신감이 너무 없어지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우울증이 더 안 좋게 생겨서, 원래 전에도 먹던 양이 있었는데 전에 먹던 양의 거의 한 1.5배 정도의 수준의 양을 먹어야 될 정도로 이제 우울증이 조금 더 안 좋아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신과에 가서 약 처방을 좀 더 세게 받았었어요. 하루에 제가 한 15알 정도를 먹었거든요. 굉장히 양이 많았고, 그때 당시에는 잠을 제대로 못 잤기 때문에 수면에 대한 약도 굉장히 많이 먹었고, 불안이나 우울 자체 때문에 먹는 약도 되게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가도 마취가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실제로 치과에 가면은 이빨 마취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내시경 할 때 수면 내시경 안 되고, 수면 자체가 아예 안 돼서 그냥 생으로 내시경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에 우울증이 더 심해졌던 게, 뭔가 기능 자체도 떨어지고, 뭔가 사회에서의 구성원이라는 역할 자체도 없어진 것 같고, 여자로서의 그런 역할도 없어진 것 같고, 아무도 날 찾질 않고, 그래서 점점 더 혼자 틀어박혔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힘들었고요. 그렇게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약간 터널 같은 시간을 보내고서 그때 순간을 조금 잊을 수가 없는데, 소변이 한 방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 방광이 이제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희망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 전에는 물을 많이 마시질 못했었어요. 왜냐면 소변을 못 보는데 물을 많이 마시면은 이게 나가질 못하니까 배만 더 아프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수술하고 이제 소변이 한두 방울씩 나오기 시작했고, 소변을 조금 더 볼 수 있게 됐을 때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소변줄을 없앤 거랑 같이 이제 다리에 그때 당시에 힘이 없었거든요. 다리 힘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걷는 게 조금씩 수월해졌고, 전에는 걷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소변줄을 없애고 좀 걷는 게 조금 수월해진 다음에 일자리를 찾아보기 시작해서 일을 그냥 무작정 시작을 했죠. 이게 역설적이게도 지금도 저는 환자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일을 하는 거 자체가 주는 그런 순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사회에서 다시 활동할 수 있다는 그런 살아있다는 느낌? 그거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환자들한테 얘기를 하기를, 아파도 집에서 혼자 틀어박혀 있지 말고 밖에서 조금이라도 활동을 하는 거를 권했거든요, 지금도.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일을 시작한 거 자체가 저를 조금 밖으로 끄집어내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사회적으로 이제 저 자신에게 사망 선고를 내렸었는데, 이제 환자를 치료하는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다 보니까, 내가 환자를 조금 더 낫게 할 수 있구나,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구나 자꾸 느끼게 되었고, 그런 느낌들이 저를 조금씩 밝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처음에는 병원이 그냥 단순히 일하는 공간이었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는 무서운 공간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환자가 낫는 공간이구나, 이런 거를 조금 깨닫게 되는 그런 공간으로, 정말 병원이라는 의미 그 자체로 인식이 됐던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더 얻은 것 같아요. 전에는 일 자체가 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되게 많아졌는데, 어떻게 보면 환자 입장이 되어본 의사가 된 거잖아요. 조금 더 환자들에게 공감할 수 있게 되었고, 똑같이 한 명의 환자를 치료한다고 해도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치료하게 되어서, 그런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씩 더 자신감을 얻고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김창옥 쇼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기도 했었고, 그래서 스스로 답을 내린 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의문을 가지고
탐구를 하면서 운동 같은 거를 열심히 했어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수면을 좀 충분히 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일을 계속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자신감이 정말 많이 회복됐을 때 그때 개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제 자신의 힘으로 제 자신의 그런 능력으로 환자를 돕고 싶어서 전에는 이제 다른 사람 밑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환자를 치료했었는데 개원을 하면은 제 자신의 소신대로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게 됐죠. 정유진이라는 사람이 아직 쓸모가 있구나, 아직 희망이 있구나, 한 줄기 빛이 보이더라고요. 나는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매일매일 글쓰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씩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느껴졌고요. 그 5년을 돌아보니 좀 어떠셨나요? 5년을 돌아보면은 초기니까 수술하고 끝났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저 나름으로서는 굉장히 힘들면서도 치열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암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던가 조금 더 진행된 병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이제 저는 수술만 해도 이렇게 힘든데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이러는 거는 더더더 힘든 일이잖아요. 물론 다 똑같은 암 환자긴 하겠지만은 그런 분들에 대한 존경심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생기더라고요. 암 환자분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또 그런 선입견들이 바뀌게 되었고 실제로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은 암 환자였던 분들, 암 환자이신 분들 그런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나게 되는데 예전과는 정말 다르게 시선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분들도 그런 아픔을 겪었었구나, 아니면은 이런 아픔을 겪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환자를 보는 태도 자체가 바뀌게 되었고, 아, 이 환자분들은 여기가 정말 불편하겠다, 이 부분을 낫게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제 자신에 대한 질병을 보는 태도? 이런 거 자체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완치를 이제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그 당시에 교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아, 이제 그만 오셔도 된다. 이제 앞으로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인 검사랑 이제 관찰만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좀 완치 이후에 삶이 좀 많이 변하셨나요? 어떠신가요? 완치 이후의 삶이 많이 변했죠. 일단은 약간은 무한 긍정 에너지 이런 게 좀 생겼고, 아, 전에는 내가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이번 생에 다 해보자,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유튜브도 그중 하나고,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 그리고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게 어떻게 보면은 암 환자로서의 5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암에 걸리기 전부터 진단받고 수술받고 회복해서 완치받는 이런 일련의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지금 힘든 시기를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많을 수 있고요. 그런 분들에게 이제 조금이라도 희망이 돼주고 싶어요. 아프다는 거, 특히나 암이라는 거는 되게 취약해지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희망이라는 게 늘 존재하고, 그리고 암이 아니더라도 그냥 아픈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뭐 때문에 아픈지 몰라도 그런 분들이라도 아픈 순간은 지나갈 수 있다는 거, 나아갈 수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아프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쉽게 되는데, 그런 것도 물론 할 수 있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수록 회복이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련의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제 자신을 이제 미래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싶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그만큼 이해하게 된 만큼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정말 아픈 사람들을 많이 돕고 싶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많이 전달하고 싶어요.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런 에너지를 많이 전달하고 싶고요.
그런 게 제 지금 바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려운 얘기였을 텐데 이렇게 용기 내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사실 빼먹은 부분도 좀 있긴 한데 그래도 크게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다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아예 괜찮아지신 거죠? 너무너무 괜찮습니다. 아주 괜찮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아마 브이로그 보신 첫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매우 밝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오늘은 제 암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렸는데 앞으로는 이제 좀 희망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뭔가 마음을 치유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더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